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에서 근무하는 조중현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다양한 분야의 우주 개발이라든가 천체역학 또는 위성항법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우주위험 또는 속된 말로 우주 평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항공우주공학 박사입니다. 이 분야를 통칭하면은 우주위험 감시라는 분야인데, 그래서 이 우주위험이 왜 생기고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까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주 자체는 빅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물리학, 천문학, 많은 관측 자료로부터 추론해낸 것이 약 137억 년 전쯤에 아주 작은 점에서 폭발로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들 추론을 합니다. 이외에도 은하라든가 또는 태양이라든가 또는 항성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또는 생명을 다하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내거나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데요. 다행히도 저희는 우리 인류는 태양의 세 번째 행성으로서 지구상에서 편안하게는 살고 있지만 우주의 구석구석에서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하고 굉장히 큰 소리가 납니다. 다만 저희한테 전달되지 않을 뿐이죠. 태양계 내에 우주 위험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태양계 식구들 간의 그 관계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카이퍼 벨트라든가 아주 바깥의 오르트 구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해성이나 소행성이 출발할 수도 있어요. 물론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소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행성들 또는 해성들이 물리적으로 직접 지구를 충돌 또는 추락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태양계 식구들 간의 관계, 물리적 관계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가 최초로 소행성을 발견하게 된 것은 불과 200년쯤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8세기, 그러니까 약 1700년대에 보데라는 분이 태양으로부터 행성까지 거리를 가지고 어떤 법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데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거리 순서로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행성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행성이 딱 늘 그 위치에 있으니까 보니까 화성하고 목성 사이가 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행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데의 법칙에 의하면 보데의 법칙은 오행성에는 명확히 맞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있어야 되는데 하고 관측을 계속하고 있는데 19세기 돼서 1801년도에 이태리 천문학자인 주세페 피아치라는 천문학자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행성이 있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소행성이라는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 새로운 행성인가 보다 라고 그거를 관측을 하고 며칠 밤을 관측을 합니다. 그 관측 자료를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수학 천재이신 가우스 선생님이 보고 궤도를 다 계산해서는 다음에 여기서 발견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오행성 외에 첫 번째 발견된 이제 그 행성이었고요. 지금 이제 소행성이라고 알죠. 그래서 이름이 세레스가 됐어요. 세레스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큽니다. 소행성 중에서. 메인 벨트라고 부르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라고 하죠. 저희가 그 소행성대에 있는 가장 큰 그 소행성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관측 장비가 많이 그 발전을 해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차례로 발견이 되죠. 지구상의 생명체의 흔적을 쫓아가는 화석을 쭉 연구를 하다 보면은 생명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캠브리아기라고 합니다. 지질학적 그 연대를 봤을 때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5억 4,200만 년 동안 중에 크게 5번 정도의 생명의 멸절이 있었습니다. 생명체.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 약 6,500만 년 전쯤에 있었던 생물의 그 멸절은 소행성이 지구의 충돌에 의해서 그 에너지로 지구상에 격변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이 멸절됐다고 이제 추측하고 그것이 화석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다 이제 멸절된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우리의 친구들, 공룡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 자연 우주 물체의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소행성이 와서도 자기들이 왜 그때 멸절당하는지 모르고 돌아가셨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1978년도에 석유 시추 회사들이 멕시코, 걸프 멕시코를 부르는데 미국의 남부죠. 거기 유카탄 반도에 그 시추를 하다가 무지무지 큰 크레이터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크레이터 직경이 한 150km 정도 되고 깊이가 한 20km 정도 파인 그 운석공이죠. 아주 최근까지도 연구를 해서 결과를 이제 얻어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추론에 의하면은 약 6,500만 년쯤에 직경이 한 11km에서 최대 한 80km쯤 되는 소행성이 여기를 직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분출을 했고 당시에 추론되기를 쓰나미라고 하죠. 해일이 높이가 1km가 넘는 그런 해일이 전 세계를 몇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운석 충돌구가 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지구 표면은 대기권과 그 대기권의 그 대순환에 의해서 침식이 되고 자꾸 모양이 바뀌고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운석공이라든가 분화구 같은 것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이제까지 발견에 의하면 한 20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그 중에서 200km가 넘습니다. 남아프리카, 그다음에 시베리아, 호주, 곳곳에 공룡을 멸종시켰던 그런 크기의 소행성의 충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6,600만 년 전에 그때 단 한 번 그렇게 큰 소행성을 맞은 것이 아니라 지난 오랜 역사 동안 굉장히 많은 그 소행성과 충돌을 했다는 것을 지질학적 증거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소행성이나 지구나 가장 태양계의 식구이기 때문에 태양계의 보스는 태양입니다. 이 태양계 내의 모든 우주 물체는 태양의 중력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태양 중심으로 공전을 하잖아요. 소행성의 궤도 또는 궤적이 지구 궤적과 겹치면 결국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일부 분들이 좋아하시는 당구를 보면은 맞춰야 되잖아요. 빗나가면 삽니다. 소행성이 궤도가 안 겹치면 다 살아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연히 중력적으로 같이 궤도를 공전하다가 그 궤도가 겹치면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작은 소행성 같은 경우는 궤도가 불안정해서 지구를 분명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지구 옆을 지나가다가 지구 중력에 영향을 받고 끌려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물리적 조건이 맞았을 경우, 그것이 일치했을 경우에는 그 소행성들이 지구 표면까지 추락 또는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소행성의 충돌에 의한 운석공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아마 영화라든가 또는 사진, 그림으로 많이 봤을 텐데 지금 보시고 계신 저 사면은 미국 아리조나주에 있는 그 베린저 운석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5만 년 전에 그 크기가 한 50m쯤 되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직경이 한 1.2km에서 깊이 170m 정도 되는 운석공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5만 년 전이에요. 현생 인류 세대에 벌써 떨어졌고요. 이걸 통해서 또 지질학자분들이 1956년도에 최초로 지구의 나이를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나온 운석 조각이나 이런 걸 방사성 동위원수를 측정해서 측정을 했고요. 심지어 6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운석공의 그 지질학적인 모양이라든가 형태가
달에 있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아폴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달에 착륙해야 될 우주인들이 다 여기 가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짊어지고 산소통 다 짊어지고 여기를 땀 뻘뻘 흘리면서 아리조나입니다. 무진장 더워요. 20세기 초에 1908년 6월 30일 날 러시아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퉁구스카에 어마어마한 소행성 그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것이 전 세계의 그 뉴스 미디어에 신문이나 이런 데 다 보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게 6월 30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국제천문연맹 IAU라고 하죠. 거기서 6월 30일을 국제 소행성의 날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깊은 날인데요. 소행성이 추락을 해서 만들어진 그 에너지의 분출이었고, 당시 그 에너지 분출이 몇백 킬로에 떨어진 그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로 그 충격파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 에너지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17킬로톤짜리 원자폭탄의 한 1000배에 해당되는 10메가톤 정도의 TNT 에너지를 만들었고, 그 폭발은 한 5에서 10킬로 정도의 고도에서 일어나서 아주 그 확산됐다는 것이 나왔고요. 현재까지는 인간의 피해는 이제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한 1,500마리가 넘는 술록이 다 몰살을 당했고요. 거의 한 8천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다 불탄 것도 있고 넘어지고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나무도 자라지 않고 해서 지금도 그 위성 사진을 보면은 그 퉁구스카 그 폭발 근처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흘러서 2013년도에 그 비슷한 러시아 시베리아 첼라빈스크에서 아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블랙박스에 많은 영상이 찍혔고, CCTV도 이제 전국의 그 도시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 폭발의 당시 상황이 굉장히 면밀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퉁구스카 때보다 더 정확하게 에너지라든가 이 그 소행성이 어떻게 그 대기권에 진입하고 고도 어느 정도에 폭발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퉁구스카 때보다도 훨씬 더 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훨씬 높은 데서 그 고도가 높은 데서 폭발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 인적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1,500명 정도 되시는 그 주민분들이 다쳤고, 가옥이 한 7,000채가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연이지만 100년에 걸쳐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근처에 큰 소행성이 추락을 했다는 것이 아주 특기할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인데 2014년도에 우리나라 진주에 유성이 추락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유성이 추락하고 운석이 떨어지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부터 한 2년 전인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합천 지역에 이제 적중 초계 분지라고 이제 지리학적으로 부르는데, 그 분지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군데 탐사공을 뚫고 그 지질 성분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합천의 그 적중 초계 분지는 5만 년 전에 지름이 약 200m쯤 되는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 이 그 운석공이 생겼다는, 이 분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불과 5만 년 전입니다. 미국 아리조나주에 있는 베린저 운석공도 5만 년 전이고요. 굉장히 우연의 일치가 좀 많죠.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많이 분석을 했는데, 이 합천 초계, 적중 초계 분지를 형성할 때 충돌된 그 소행성으로부터 나온 그 에너지는 약 1,400메가톤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그건 히로시마 원폭의 약 100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린저 그 운석공이라든가 그 첼라빈스크에 있었던 그때의 소행성의 충돌에 의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행성이 잘 있으면 크게 저희가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근지구 소행성, 지구 가까이 오는 소행성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 지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즉 지구 가까이, 지금 얼마만큼 가까이냐면 한 19.5 지구 달 거리, 학문적인 얘기를 하면 루나 디스탄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달까지의 거리 한 19.5배 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지구 위협 소행성을 부르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발견할 노력을 합니다. 아주 큰 녀석들,
공룡을 다 멸절시켰을 것 같은 지구 위협 소행성은 거의 100% 발견된 걸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 하나나 뭐 나라 하나를 부실 정도, 다 흔적을 없앨 정도의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소행성 크기를 한 140m급으로 봅니다, 지름이. 근데 그 친구는 거의 90% 이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천문학자나 또는 우주 감시 하시는 연구자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지구 위협 소행성이 한 1650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8년 후인 지금 2023년 9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구 위협 소행성의 개수가 2364개예요. 8년 동안에 거의 뭐 한 700개 정도를 더 발견을 한 거죠. 계속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구 위협 소행성이 있는데 그럼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유엔에 그 유엔 코포스라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라고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산하에 IAWN, 그다음에 SMPAG라는 게 있는데 IAWN은 조기 경보 네트워크예요. 지구 위협 소행성을 빨리 발견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 네트워크가 IAWN이고, 만약에 정말 몇 년 안에 지구에 뭐 상당한 크기의 소행성이 충돌할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대응한 우주 미션을 하자. 뭐 이런 것이 SMPAG라고 해서 이 두 조직이 자연 우주 물체, 즉 소행성이나 해성에 의한 지구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국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느냐? 아니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소행성 및 자연 우주 물체에 의한 위험을 재난의 한 범주로 보고 정부는 대응하고 있고요. 거기 실무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그것을 관측하기 위한 장비들이죠. 소행성 탐사 전용 망원경, 저희가 뭐 엔소스 알파라고 부릅니다만 저 1.5m급 지구 위협 소행성 탐사 전용 망원경을 칠레 2027년도까지 완성을 해서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